恥ずべき退却命令で皇軍の名誉を汚した仙人隊長高倉大佐、本日をもって二等兵に降格する。一つ、高倉二等兵は天皇陛下への忠誠心を切腹で証明せよ。以上。名誉ある死を賜れた天皇陛下に感謝しろ。天皇陛下万歳。 1868년 1월 3일 왕정 복고라는 미명 아래 새롭게 정권을 잡은 메이지 정부는 오합지졸이었던 군인들을 하루아침에 정예군으로 탈바꿈시킬 목적으로 당시 태용을 통해 군기잡기로 유명했던 프로이센의 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런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선임자 혹은 상급자의 기분에 따라 시행되는 구타 문화로 발전시켰죠. 즉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구타를 통해 군 내부의 공포심을 유발시킴으로써 군을 다스리려는 기형적인 폭력의 순환구조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터무니없는 만세일기의 천황이라는 교조적인 사단까지 만들어 병사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에 대한 폭행, 즉 정근내적인 군대나 저지르던 강간 및 살인 등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선 매우 관대하게 조치했습니다. 일본군은 이런 심각한 범죄 행위들을 고작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선 불가결한 현상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군대를 천황의 군대라 칭하며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직되고 비정상적이며 반인륜적인 군대에 과연 대의라는 명분과 창의라는 힘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물음표,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탐구하려는 역사의 가치일 것입니다. 시베리아에 파병된 일본군이 바이칼 호수 지역까지 진출했다가 적군계열 빨치산들의 게릴라전에 시달리다 다시 블라디보스톡의 기지로 돌아왔을 때 전편에서 언급한 대로 이들은 자유분방하고 성개방 풍조가 만연한 블라디보스톡의 유럽식 반문화에 모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탐닉에는 장교 사병이 따로 없었죠. 이때부터 블라디보스톡에 주둔한 모든 일본군 병사들의 군기는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사령부 수뇌부의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은 전쟁 특수를 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지사를 설립한 미쓰비시 같은 현지 대기업 지사 사무실에 매일같이 드나들며 고급 요정 등에서 접대를 받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관급 장교들과 하상원들 역시 현지 살롱과 스트릿바에서 술판과 매춘에 날이 새는 줄 몰랐죠. 윗분들이 이 지경이었으니 사병들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 역시 뒷골목에 널린 활락가로 용감히 돌진해 다국적 매춘부들과 활락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도시에 주둔하던 병력들은 그래도 나름 후방 자원들이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최전선으로 파견된 보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툭하면 게릴라 소탕이란 미명 아래 현지 마을의 난입, 가축화 생필품을 마구잡이로 빼앗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해당 지역의 관리에 어린 딸까지 성폭행하는 등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친 짓을 벌였던 것이었죠. 상황이 이루다 보니 일반 부녀자들에 대한 강간은 그저 일상적인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만행을 제재하고 처벌해야 할 지휘관들은 오히려 탈영이나 항명을 방지한다는 생각으로 이 모든 만행들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방금 말한 항명이라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시 일본군 내에서는 군내의 잦은 폭력행위로 참다 못한 하급자가 상급자를 들이받아버리는 역폭행, 즉 마음에 들지 않는 상급자를 왕따시키거나 린치하는 보병대식이라는 관행하는 현행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부조리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들에게 진정한 군기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부조리로 점철된 군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를 파견 일본군 최고사령부도 파악은 하고 있었으나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일단 사령부부터 주지웅에 빠져 있었고 또한 지나친 구타 등으로 군내 하극상까지 발생하게 되자 일탈 행위를 막으려고 어영부영 취한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병사들에게 군인의 마음가짐이라는 소책자를 배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강력한 처벌을 경고한 등의 조치는 찾아올 수 없었고 일탈 행위를 금지함, 모두 자제하기 바람이라고 써놓은 게 전부였었죠.
사령부의 조처가 달랑 이 정도로 그치자 이젠 파경군의 모든 간부들이 사병들의 만행을 묵인하는 것을 떠나 방조해버리고만 합니다. 하기야 윗분들은 물론 자신들도 이런 상황을 즐기는 판에 병사들을 제재하는 것 자체가 업을 성설하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차제의 당시 일본군 사병의 70% 이상은 문맹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책제를 줘도 읽을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거기에다 이를 바로잡고 해당 병사나 지휘장교들을 문책해야 할 장성급들조차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오히려 이를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시베리아 아모르주를 작전권으로 하던 일본군 제12사단장이었던 오이 시게모토 중장이라는 또라이는 부하들에게 러시아인은 패전국 국민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대접을 해도 무방하다. 더구나 러시아인들은 믿을 수 없는 사회주의자들이다 라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개도안할 망언을 지서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인들은 사회주의자들이니 더욱 가열차게 만행을 저지르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참 집안꼴 잘 돌아갑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정규군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일본군의 실체이자 앞으로도 계속 자행될 일본군의 만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당시 일본군 또라이들에겐 자신들의 이런 모든 만행을 덮는 요술방망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12사단장이 주장했던 자신들이 사회주의 혁명의 전파를 막는 소지라는 논리였죠. 당시 일본에게 사회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금과 억제처럼 신봉하던 천황제를 부정하는 불온한 이념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본군은 사회주의를 적 이상으로 경계해야 하는 사안으로 상정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논리 역시 구타처럼 아무런 법률적 잣대나 강령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가 되는 말 그대로 그들의 만행을 덮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미친 명령을 내리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장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 반발하는 부하나 동료, 심지어 상관을 제거할 때 쓰는 칼의 용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을 때 그 존재를 무조건 계급 타파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로 몰아 고발해버리면 해결되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주의자 낙인술, 이것이야말로 일본 군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썼던 무단 통치의 도구였으며 패망 때까지 자신들의 민낯을 가리고 국민들을 억압했던 정가의 포도였던 것입니다. 오이 시게모토라는 또라이 망원에 흥분하다 보니 잠시 옆으로 샜습니다. 다시 일본군의 성실태로 돌아와 어쨌든 이런 막장과도 같은 군기물란 행위와 성문제에 관해선 일본군은 철저히 은폐했지만 어쩔 수 없이 표면화된 문제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쓰레기 같은 짓을 일삼던 일본군 내에서 대대적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한 성병이라는 후폭풍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매춘을, 농촌지역에선 강간을 주임으로 삼고 있던 시베리아주든 일본군들이었기에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기도 했지만 당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시베리아주든 7개 사단 중 장교와 사병을 불문하고 거의 1개 사단에 달한 병력이 각종 성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물론 오이 시게모토 같은 장군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는 결국 막대한 전력 손실로 이어졌는데 일본군의 시베리아 침략 당시 전사자가 1378명인데 반해 성병으로 전선에서 이탈한 자가 무려 2012명에 달했으니 이 당시 전투로 인한 병력 손실보다 성병으로 인한 병력 손실이 훨씬 더 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발병자 숫자만을 단순짓게 한 것이었을 뿐이었고 성병이 도져서 보행 능력을 상실할 경우 성함명사 2명에서 4명이 달라붙어 이 한 명을 들곳에 싣고 이동해야 하니 실제 전투력의 손실은 그 몇 배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성병에 의한 전투력 손실이 15에서 20%에 달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일본군 수뇌부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접근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라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반인륜적인 강간이나 매춘을 금지하는 것 같은 근본적인 원인 제고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근대사에서 유례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방법을 당당히 제도화시켜버립니다. 이 당당했던 문제 해결의 방법, 그것이 바로 종군 위안부의 도입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일반 병사 개개인에 의한 강간과 약탈을 국가와 군대가 묵인 방조했다가 전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를 예방한답시고 교육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한 대신 국가가 조직적으로 매춘을 조정하는 정부관리 군 매춘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를 인륜이나 도덕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매춘을 직접 관리하여 병사들의 성병 예방과 성역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투력 향상을 도모한다 라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매춘을 군사적인 도구로 활용해 버린 것이죠. 이걸 과연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저 아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군배 요청이 아니 결정이 내려지자 일본 정부는 이를 즉각 시행합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주로 국내 유학이나 사창가에 있던 여성들을 포주와의 계약을 통해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 도저히 정상국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꿔버리죠. 바로 점령지역의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거나 혹은 납치를 통해 강제로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황,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는 이미 외국에 나가 성을 매매하는 여성들, 즉 해외 파견 위안부라 불리는 여성들에 대해 나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 초부터 세계 각지에 나가 글로벌 콜걸로 활약한 일본 매춘부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들을 일컫는 카라유키상이라는 고유명사까지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란한 성의식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는 중일전쟁의 전초전 성격을 지녔던 1932년의 제1차 상하이 사변 전후 단위 부대 내에 소위 위안소란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설치부대가 이동하게 되면 따라서 같이 이동까지 했죠. 마치 군의 정규 편제처럼 말입니다. 이때도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 병사들이 자행한 강간 등으로 성병이 만연하게 되자 실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소위 종군 위안부라는 실체는 초기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추진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로 아니 사기치듯이 아니 사냥하듯 끌어모아 성노예로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미성년자들까지도 말입니다. 인류 최악의 잡놈들이 근대사 최고의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만행은 종전이 다가올수록 더욱 악랄하게 진행되었고 패전의 순간이 다가오자 증거 인멸이라는 차원에서 거의 모든 종군 위안부들을 학살해버렸습니다. 시작은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었으며 그 과정과 끝은 너무나도 참혹했던 것이죠. 인면수심이라는 말 정도로는 설명되지 않을 일본인들의 범죄 행위. 그러나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 일본은 어떠한 반성도 또 사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일본군 종군 위안부. 이 슬프고 아픈 역사에 대해 인간이길 포기한 어느 작은 섬에 사는 자들의 악행이라 규탄하기에 앞서 그 참혹한 고통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용해 입신하려는 자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악마 같은 놈들에게 잡혀 여인으로서 너무나도 가혹한 고초를 당하였고 간신히 살아남아 남은 인생 내내 고통받으신 우리 할머니들, 그런 분들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더한 악행을 저지르려는 양아치와도 같은 자들, 이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쪽이든 말입니다.